여러분들이 군벌 시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이 사람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바로 위안스카이죠. 위안스카이는 이 군벌들의 쉽게 말하면 시조새와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럼 위안스카이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요. 위안스카이는 청나라의 마지막 최종 병기, 무력이라고 볼 수 있는 북양육진의 사령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청나라가 행사할 수 있는 마지막 무력 수단이었던 이 북양육진을 손에 꽉 쥐고 있는 사람이 바로 위안스카이였다는 것이죠. 청나라는 아편전쟁, 태평천국의 난, 청일전쟁, 의화단의 난, 이런 사건들을 겪으면서 청은 서양의 위대한 힘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자신들의 군대도 개혁을 하게 되는데요. 종래 청나라의 군제였던 팔기병과 노경을 신식 군대로 개편하는 작업을 거의 반세기에 걸쳐서 쭉 진행해 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얻게 된 최강의 전력, 북양육진을 바로 이 위안스카이가 자신의 수중에 넣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1911년 신해혁명이 터지게 됩니다. 우한 일대에서 벌어진 이 신해혁명은 바로 각성으로 번져버리게 되는데요. 이 여러 성들이 이 신해혁명이 터진 이 후베이 성처럼 독립을 선언하게 됩니다. 자, 뭐 대한독립만세 이런 게 아니라 청나라로부터 우리 성은 독립하겠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그 당시 권력자였던 순친왕 짜이정입니다. 짜이정. 이 짜이정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마지막 황제 푸이의 아버지예요. 푸이가 꼬맹이니까 이 짜이정과 육류태우라는 두 사람이 섭정을 하게 되거든요. 자, 이 순친왕 짜이정은 바로 위안스카이에게 SOS를 쳐요. 그런데 두 사람은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위안스카이 입장에서는 자, 바로 요거를 들어줄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최대한 뻥튀기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북양육진을 이끌고 내려가서 난을 진압하려고 하지만 위안스카이는 움직이지 않아요. 자, 핑계를 대요. 아이고, 내가 발이 아파가지고 못 움직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요. 그러니까 순친왕이 네가 원하는 게 뭔데? 이러니까 위안스카이가 그 난을 진압하려면 제가 이 북양육진만 움직여서는 될 게 아니고 육군과 해군의 모든 통솔권을 저한테 주시면 제가 한번 막아보겠습니다. 이럽니다. 너무 심한 요구죠. 따라서 순친왕이 아니 그건 좀 너무 심하지 않냐 이러니까 위안스카이가 버텨요. 그렇죠. 제가 생각해도 그런데 그러면 다른 사람 시키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다리 몽댕이 분질러 버리든지 해야지. 이러니까 순친왕이 좋다, 알았다. 너에게 육해군을 모두 통솔할 수 있는 권한을 줄 테니까 제발 내려가서 저 우한에서 혁명파들을 제거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자, 자신이 막대한 군권을 손에 쥐자 위안스카이는 그제서야 움직입니다. 그런데 위안스카이가 남쪽으로 내려가 보니까 생각보다 사태가 굉장히 심각하더라는 거예요. 자, 위안스카이는 고민에 빠져요. 자, 만약에 이것을 진압한다면 나중에 자신은 토사구팽을 당하겠죠. 왜? 청나라 귀족들이 자신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 만약에 토벌에 실패하면 자기도 이제 날아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고민을 때리고 있었는데 이 혁명파의 수장으로 추대되었던 순원이 위안스카이에게 러브콜을 보내요. 어떻게? 순원이 말합니다. 야, 너나 나나 한족인데 만주족을 위해서 싸울 필요는 없잖아. 내가 너에게 대총통 자리를 양보할 테니까 너는 청조를 붕괴시켜버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자신이 새로운 나라, 새로운 질서가 성립될 때 거기에 최고 수장인 대총통 자리를 받게 된다는 걸 알게 된 위안스카이는 이것을 물어버려요. 그리고 반대로 오히려 이 청나라 자금성으로 군대를 회군합니다. 그리고 청나라 자금성을 포위한 다음에 청조를 퇴위시켜버려요. 가서 협박하기보다는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합니다. 배야, 예전에 프랑스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민심을 듣지 않다가 결국 단두대에서 국왕이 목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지금 민중의 분노는 너무나 강합니다. 저는 폐하를 지켜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런데 저 남쪽의 혁명군들이 청조가 스스로 물러난다면 황실의 대우는 그대로 해준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질질 짤면서 말하지만 사실상 물러나라는 협박이죠. 자, 여기서 더 이상 기계도 없고 의지도 없던 청나라 황실은 이 조건을 수락하고 청조는 퇴위를 해버립니다. 자, 업적 측면에서 볼 때 위안스카이가 여기까지는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위안스카이는 자신이 황제가 되려고 합니다. 황제라는 그 압제를
끝내고 공화국이 출범을 하였는데요. 이 위안스카이는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고 자신이 중화제국이라는 나라를 세워서 황제가 되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혁명이 일어나서 중화민국이 성립되었는데 그것을 자신의 국가인 중화제국으로 바꾸려 했던 것이죠. 자, 그러자 이 남쪽에서 극렬한 반발이 일어나는데요. 남쪽 군벌들을 집합시켜서 이 위안스카이에게 전쟁을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1915년 벌어졌던 호국전쟁입니다. 호국, 나라를 지킨다는 거죠. 무슨 나라? 힘들게 혁명으로 일으킨 공화국을 지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호국전쟁이며 이 수장은 바로 차이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차이어를 필두로 남쪽에서 위안스카이를 몰아내려는 호국전쟁이 발발하게 되자 충격을 받은 위안스카이는 황제가 되겠다는 선언을 취소를 합니다. 하지만 이미 민심은 돌아섰어요. 아, 됐고 대총통에서도 내려와라, 꺼져라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너무나 상심한 위안스카이는 병이 도져서 사망을 하고 맙니다. 자, 위안스카이가 사망을 하자 다시 대총통 자리는 리위안홍이라는 사람에게 가게 됩니다. 자, 이 리위안홍이라는 사람은 역사의 물결에서 참 특이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리위안홍은 이 우한에서 신의 혁명이 터졌을 때 이 혁명군들이 다 젊단 말이에요. 젊으니까 누구 하나 좀 연장자와 연륜이 있는 사람을 내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밀어붙였던 사람이 리위안홍이에요. 리위안홍은 혁명이라든지 공화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혁명군에 의해 추대되었는데 이 리위안홍이가 대총통까지 올라갔던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위안스카이의 색깔이 진한 부하 중에 한 명이 대총통이 되면 호국전쟁을 일으켰던 남쪽 군벌들이 극심하게 반발하겠죠. 반대로 순원 같은 남쪽에서 혁명정부가 미는 사람을 대총통으로 추대하게 되면 위안스카이의 후예들이었던 북양군벌들이 들고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었던 리위안홍이 위안스카이의 뒤를 잇게 되었던 겁니다. 위안스카이는 사망을 했지만 위안스카이의 부하들이 많았어요. 이들은 세 개의 계파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첫째로 단취루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안휘성 출신을 중심으로 자신의 세력을 구축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단취루이가 속한 조직을 안휘파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펑거장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직내 지역 인사들을 중심으로 뭉쳤습니다. 그래서 이 펑거장이가 이끄는 파를 직내파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특이한 게 이 장쩌린의 봉천파가 있습니다. 이 장쩌린의 봉천파는 좀 특이했던 게 이 위안스카이가 직접 부하로 길러낸 게 아니고요. 이 장쩌린이가 보니까 애가 공부는 못하는데 배운 거 없고 가방끈은 짧은데 머리가 기민하게 잘 돌아가요. 일도 싹싹하게 잘 처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안스카이가 얘한테 돈도 주고 힘도 실어주면서 키워줬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쩌린이는 위안스카이에게 충성을 다했는데요. 이 사람이 만주 일대, 그러니까 동북 삼성을 장악하면서 봉천파의 수장으로 거듭나고, 이렇게 위안스카이의 휘하에는 세 개의 파가 서로 각축전을 벌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먼저 뛰쳐나오는 것은 단취루이의 안휘파였습니다. 자, 단취루이는 펑거장의 영원한 라이벌이었는데요. 자,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강했냐면요, 단취루이가 조금 더 강했어요. 왜냐하면 이 펑거장은 소처럼 우직하게 나가는 인물이라면 이 단취루이는 여우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취루이는 위안스카이의 휘하에 있을 때도요, 그 위안스카이의 의중을 잘 파악을 해요. 반대로 펑거장이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일을 하기 때문에 위안스카이와 부딪히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자, 리위안홍이 대총통이 되었죠. 단취루이는 국무원이라는 곳에 수장이 돼요. 그런데 이 둘이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취루이는 펑거장이랑도 사이가 안 좋은데 이 리위안홍이랑도 사이가 안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 리위안홍에게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의 휘하에 군대가 없다라는 겁니다. 단취루이 밑에는 안휘파 군벌들이 집결돼 있고 펑거장 밑에는 직내파 군벌들이 집결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리위안홍이 밑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리위안홍이가 설치는 저 단취루이가 짜증나서 저 단취루이를 보내기 위해서 장신이라는 군벌을 북경으로 끌어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재밌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이 장신이라는 인물은 이 청나라에 대한 충성심이 막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공화국이 건설되자 이것을 내심 마음속으로는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겁니다.
황제 폐하가 계신데 저런 잡것들이 공화국을 만드냐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 자신을 북경으로 불러들이자 이것이 장신의 군대인데요. 딱 봐도 변발을 하고 있고 뭔가 청나라스러움을 고집하고 있죠. 이 장신은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북경으로 들어와서 이 푸이, 쫓겨났던 황제, 쫓겨난 건 아니죠. 자금성에서 아무 실권 없이 살고 있던 푸이를 다시 황제로 만들고 청나라를 다시 일으켜버립니다. 이것을 복벽이라 그래요. 근데 하지만 이것은 12일밖에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리위안홍 입장에서는 단치루이를 막으려고 장신을 불러들였는데 장신이 어이없이 복벽을 해버리니까 리위안홍은 다시 단치루이에게 손을 내밀었던 겁니다. 단치루이의 군대는 장신의 군대를 공격하였고 이 청나라의 후예를 자처하는 이 장신의 군대는 좀 단치루이 군대보다 구식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화력이 막강한 단치루이의 군대가 장신의 군대를 공격하자 이들은 싸우지도 않고 무너져 버립니다. 복벽되었던 청나라는 12일 만에 다시 막을 내리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제 북경의 중앙정부는 단치루이의 수중에 떨어지고요. 이것을 펑거장이 견제를 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단치루이는 자신의 권력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두 가지 술책을 부리는데요. 첫째는 1차 대전에 우리 중국이 참전한다는 겁니다. 자, 지금 자기들도 먹고 살기 힘든데 1차 대전에 참전하겠다는 거예요. 참전을 하려면 강한 군대가 있어야 되겠죠. 강한 군대를 키우는 이유는 진짜 참전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안이파 군벌을 중국에서 가장 강하게 만들겠다는 야망이 숨겨져 있는 의도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치루이는 이 남쪽을 원정해서 중국을 통일하겠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남쪽에 있는 군벌들이 격렬하게 반발하게 되겠죠. 자, 이들은 순원을 얼굴마담으로 내세워서 단치루이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것을 호법 전쟁이라고 해요. 자, 이 과정에서 단치루이는 이 과거에 이 공화국이 출범할 때 약법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자, 임시헌법이에요. 이것을 구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이 약법과 구법에 따르면 위안스카이는 자신이 대총통인데 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왜? 의회 제도로 인해 자신이 견제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안스카이는 이건 되도 않는 법이다 그래서 신법을 만들게 됩니다. 신법은 이 대총통에게 많은 권한을 몰아줘버리는 신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치루이는 신법을 그대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법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자, 아까 호국은 공화국을 지킨다 그랬죠. 호법은 바로 이 임시헌법, 신의 혁명이 벌어졌을 때 제정되었던 원래 이 약법을 지키겠다. 이것이 바로 1917년에 벌어졌던 호법전쟁입니다. 하지만 이 호법전쟁은 흐지부지하게 돼요. 왜냐하면 단치루이를 계속 펑거장이가 견제하고 있다고 그랬죠. 펑거장이는 이 호법전쟁에 반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치루이는 싸우려고 하는데 펑거장이는 남쪽에 비밀리 전보를 보내서 싸우지 말자 계속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남쪽 군벌들 역시 순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 이들은 공화국을 지킨다, 임시헌법을 지킨다, 그렇게 해서 혁명의 정신을 이어간다, 뭐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영토를 자기들이 잘 다스리고 있는데 단치루이 네가 뭔데 우리 밥그릇을 뺏으려 하냐, 뭐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순원을 중심으로 모이는 것 같았지만 정작 순원이 천하를 중화민국으로 통일하는 데는 주저했던 것이죠. 자, 이때 이 남쪽의 군벌들은 탕지하요, 룽롱팅, 천중민 같은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단치루이는 중국 침략을 하려는 일본에게 많은 이권을 넘겨주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중국에서는 오사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위안스카이가 21개 조안을 채택을 하면서 친일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단치루이는 그것보다 더 심했던 거예요. 중국 민중은 거세게 오사운동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서양 열강들이 압력을 행사합니다. 대도 않게 싸우지 말고 좀 가만히 있어라는 거죠. 따라서 민중들의 반발, 그리고 열강의 개입, 그리고 북양 군벌이 하나로 합쳐지지 않았다 그랬죠. 그렇게 호법 전쟁은 흐지부지 되면서 자, 이것으로 본격적으로 중국은 군벌 시대에 돌입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로 합쳐지기보다는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를 건드리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군벌 시대를 이해하려면요, 어느 지역에 어떤 군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다 먹는 게 아니고요. 그게 대군벌이 있어요. 어떤 지역에 크게 대군벌이 있고요. 그 아래 중간 수준의 군벌들이 있고요. 이 중간 군벌 아래는 또 소군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군벌 세계는 작은 군벌들이 모여서 그 위에 중간 군벌이 있고요. 중간 군벌 위에 대군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해관계에 따라 집합과 해체를 하고요. 배신을 밥 먹듯이 때리는 그런 무리들이었던 겁니다. 단치루이에게 눌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단치루이를 견제만 하던 이 펑거장이가 사망하게 됩니다. 자, 징레파는 다음 차기 리더로 차오쿤이라는 인물을 밀게 돼요. 그리고 이 차오쿤에게는 유능한 부하였던 우페이프가 존재했습니다. 자, 차오쿤과 우페이프의 관계는 마치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와 제갈량과 비슷하였습니다. 차오쿤은 리더였지만 우페이프에게 모든 것을 믿고 위임하며 우페이프는 그런 차오쿤에게 충성을 다하는 마치 유비와 제갈량 같은 관계였던 것이죠. 그렇게 단치루이의 아니파와 차오쿤의 징레파의 갈등은 점점 강해지는데 이들은 결국 전쟁으로 승부를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1920년 있었던 안직 전쟁이었어요. 자, 이 당시 이 북경을 중심으로 우한 일대를 연결하는 경안철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텐진을 연결하는 철도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쪽 방면을 서로군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쪽은 동로군이죠. 자, 군대 이름이 서로군과 동로군으로 해서 단치루이는 징레파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자, 북경에 사령부를 둔 아니파와 텐진에 사령부를 둔 징레파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되고요. 철도를 중심으로 서로군과 동로군을 파견했어요. 그런데 이 우페이프의 활약으로 서로군이 개박살이 납니다. 그러자 동로군 역시 싸울 전의를 상실하고 있는데 이때 또 한 명이 끼어들게 됩니다. 바로 이 만리장성 밖에 있던 봉천군이 개입을 한 거예요. 봉천군은 징레파와 손을 잡고 아니파 군벌들을 공격했던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단치루이는 무너져 버려요. 단치루이가 무너지니까 아니파 역시 무너져 버린 거죠. 자, 그렇게 징레파의 수장 차오쿤과 봉천파의 수장 장쩌린의 연합정권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장쩌린이도 보통 야심 있는 인물이 아니었거든요. 장쩌린이가 생각할 때는 이 차오쿤은 자기가 만만하게 구워 삶을 수 있는데 그 밑에 있는 이 우페이프는 다르다는 겁니다. 전국 운영을 두고 사사건건 부딪히게 됩니다. 장쩌린이와 차오쿤은 결국 사돈을 맺게 됩니다. 자신의 어린 자식들을 서로 결혼시켜서 둘이 힘을 합치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우페이프 입장에서는 좀 찝찝해지죠. 왜? 자신이 모시는 상관인데 원수같이 지내던 장쩌린이가 사돈이 되면 자신의 입장이 조금 난처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쩌린이는 또 이 두 사람을 이간질하려고 그래요. 장쩌린이가 말합니다. 이거 사돈, 그 자꾸 밑에 애들하고 겸상하고 그러면 애들 버릇 나빠져요. 자, 우페이프는 이제 장쩌린이 때문에 자신의 지위가 점점 불안해지고요. 이 차오쿤 입장에서도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충성스러운 부하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과 친척으로 연결된 장쩌린이를 선택할 것인가. 자, 이때 차오쿤은 우페이프에게 전보를 보냅니다. 전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그대고 그대가 곧 나다. 우리는 한 몸이 아닌가. 아무리 친척이 중한다 한들 내 몸보다 소중할 수 있겠는가. 자, 무슨 뜻이죠? 우페이프와 함께 간다는 거죠.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선비는 자신을 안아주는 사람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그러잖아요. 우페이프 입장에서는 이 자신의 지위가 너무 불안했는데 차오쿤이가 자신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장쩌린이를 토벌하라는 그런 뜻이 내려와 버린 거예요. 자, 감격한 우페이프는 징레파를 집결시킵니다. 그렇게 징레파와 봉천파는 전쟁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자, 이 여우 같은 장쩌린이는 삼각동맹을 맺어요. 바로 남쪽의 순원, 그리고 살아남은 아니파, 이 동남 일대를 점거하고 있던 루샹과 이 삼각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우페이프를 처단하자는 거죠. 자, 하지만 우페이프 역시 징레파의 엘리트 참모로서 가만히 당하지 않아요. 아까 천중맹이라는 군벌이 남쪽 군벌이 있다 그랬죠. 얘를 순원에게 1대1 마크를 시킵니다. 그리고 자신만큼이나 어느 정도 능력이 있었던 징레파 군벌 순찬팡이를 융샹에게 마크를 시켜요. 그리고 직접 자기가
장쩌린이를 타격해버립니다. 자, 이렇게 되자 장쩌린이는 패하고 봉천으로 다시 달아나게 돼요. 자, 이제 차오쿤의 천하였으며 실질적으로는 우페이프가 중국 최고의 실력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1차 직봉전쟁이라고 합니다. 22년도에 벌어졌고요. 직봉이란 말은 직래파와 봉천파 사이의 전쟁이라는 뜻이죠. 하지만 장쩌린이는 그렇게 만만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패배를 당한 장쩌린이는 이를 갈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기 시작해요. 일본이 주둔하고 있었던 이 만주를 바탕으로 군수공업을 활발하게 발달시킵니다. 따라서 전차와 전투기 같은 것을 마구마구 생산해요. 그리고 힘을 기른 다음에 장쩌린이는 다시 한번 우페이프에게 도전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1924년 벌어졌던 2차 직봉전쟁입니다. 자, 우페이프는 이번 기회에야말로 장쩌린이를 확실하게 밟아주겠다며 출병을 하게 됩니다. 자, 지난번 장쩌린이를 추격해서 끝장을 낼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이때 당시 만주는 일본의 영향력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일본은 우페이프가 오자 야, 그만해라. 그 정도면 됐다. 더 이상 하면 우리가 나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페이프는 장쩌린이를 확실하게 밟을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번에는 우페이프는 장쩌린을 이번 기회에 안드로메다 넘어 우주로 보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렇게 두 사람 사이에 전쟁이 또다시 벌어지는데 여기서 큰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직래파 군벌 중에 한 명이었던 이 펑위샹이가 이 우페이프를 지원하러 이쪽으로 왔다가 군대를 북경으로 돌려요. 북경으로 돌려서 쿠데타를 일으켜버렸던 겁니다. 이것을 베이징 정변이라고 불러요. 펑위샹이는 차오쿤을 협박해서 이 우페이프의 지위를 모두 박탈하고 이 멀리 좌천 보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러자 우페이프는 이것은 절대 차오쿤의 뜻이 아닐 것이며 펑위샹이의 개수작임이 틀림없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산회관 일대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던 우페이프는 다시 자신의 지위를 찾기 위해서 북경으로 회군하려고 해요. 그런데 펑위샹이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자신의 군대를 불러서 이거를 막는데요. 이 틈을 타서 이 장쩌린이가 우페이프를 공격하면서 우페이프는 아주 괴멸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갈 곳이 없어진 우페이프는 바다를 타고 이 양자강을 통해 자신의 근거지였던 호남 호북 쪽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펑위샹이와 이 장쩌린이의 연합정권이 출범하게 되고요. 펑위샹은 순원을 북경으로 초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북경으로 온 순원은 얼마 되지 않아 사망을 하게 됩니다. 지병으로 사망하게 돼요. 자, 그렇다면 이 펑위샹이는 대체 왜 정변을 일으켰을까요? 자, 그것은 좀 우페이프에게 문제가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 우페이프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굉장히 자신이 옳고 자신이 독단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자기가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면 일절 타협이 없는 사람 있잖아요. 자, 자신이 어떤 옳은 길을 묵묵히 걸어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우페이프였고요. 이 우페이프는 청나라 말기에 과거에도 합격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페이프는 나름 자신이 똑똑하고 식견도 있고 어떤 청렴성도 있고 여러 가지 옳다고 믿는 것을 그대로 타협 없이 추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우페이프가 볼 때 펑위샹이라는 인물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신을 박하게 대우하니까 이 펑위샹이도 우페이프를 싫어했던 거죠. 그런데 이 이간질의 제왕이었던 이 장쩌린이가 펑위샹에게 밀사를 보내가지고 우리가 손을 잡고 우페이프를 까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우페이프가 얼마나 이 너무 사람들과 융합을 하지 못했냐면요. 이 펑위샹이를 견제하기 위해서 자신의 부사령관을 보내는데 이 사람 역시 우페이프를 싫어했기 때문에 오히려 펑위샹이의 이 장쩌린과의 비밀 동맹을 자신도 가담해 버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페이프처럼 사람이 너무 꼬장꼬장하면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우페이프는 충분히 매력 있는 군벌이었지만 이런 능력이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이 혼란한 군벌 시대에는 좀 마음에 안 들고 더럽더라도 같이 함께 가는 이 융합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마치 이 우페이프는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 같은 그런 성격이었던 거죠. 자, 이게 안 돼서 무너진 게 우페이프였고요. 너무 이것만 믿고 무너진 사람이 나중에 설명드릴 장제스입니다. 자, 이제 천하의 판세는 이렇게 바뀝니다. 이 만주 지역과 이 노른자, 북경 일대 요 지역을 장쩌린이가 차지를 하게 돼요. 그리고 배신자 펑위샹이는 이 서북 지역을 가져가게 됩니다. 한때 최고의 실력자였던 우페이프는 호남 호북 일대의 그 지역 군벌로 추락을 하게 되고요. 이 남쪽 일대는 이제 순원을 대신하여
그 다음 장제스가 부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재밌는 건 이 동남쪽에서 징레파의 또 다른 군벌이었던 순찬팡이가 거대하게 성장을 해버렸던 겁니다. 우페이프가 중앙으로 진출하자 이 순찬팡이는 이 동남쪽을 자신이 다져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이 순찬팡이가 이제 우페이프를 대신해서 징레파의 넘버 원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천하 중원을 차지한 이 장쩌린 입장에서는 자, 이제 요 남쪽 지역도 탐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경 일대가 우리로 치면 이 서울 수도권이라면 이 동남쪽 여기에 많은 도시가 있거든요. 난징, 상하이, 항저우, 수저우 막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요거는 우리로 치면 거의 뭐 이쪽 뭐 부산, 울산, 포항, 창원, 대구 이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집어삼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찬팡이와 이 동남쪽은 징레파 군벌들로 연합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봉천파가 여기까지 침을 흘리게 되니까 징레파는 여기에 맞서 싸우기로 합니다. 오성연합사령관으로 추대해요. 오성이 뭐예요? 별이 5개 이겁니까? 아니죠. 이 성이라는 게 중국은 그 행정구역을 크게 성으로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이 밑에 강소성, 저장성, 절강성 막 이렇게 있잖아요. 복건성 이렇게 5개의 성에 최고 사령관으로 순찬팡이를 밀었다는 겁니다. 왜? 장쩌린이와 붙어라는 거죠. 자, 이것이 1925년 벌어졌던 손봉 전쟁입니다. 왜 손봉일까요? 봉은 이 봉천파고 손은 뭐죠? 이 순찬팡이가 이 우리 도금으로 하면 손전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봉천파와 이 순찬팡 사이에 붙었다고 해서 이 손봉 전쟁이 1925년에 터지게 됩니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우페이프를 끌어들여요. 우페이프에게 아직도 자신이 우페이프를 모시고 있다는 뜻을 밝힙니다. 그러니까 형님, 우리 징레파 누가 이끌어야 됩니까? 형님 아닙니까? 형님이 나서서 저 장쩌린이 좀 두디 패주이소 이렇게 된 거예요. 우페이프는 장쩌린에게 받을 빚이 있죠. 그렇게 참가하게 되는데 얘는 14개 성 총사령관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펑이샹이와 장쩌린이도 사이가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펑이샹이는 자신이 정변을 일으켰는데 이 노른자는 장쩌린이가 가져가니까 얘도 이번 기회에 그러면 나도 징레파니까 같이 붙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3대1로 다구리에 위기에 놓였죠. 그런데 이 장쩌린이가 잘하는 게 있어요. 바로 이간질입니다. 장쩌린이가 우페이프에게 얘기합니다. 우페이프 억울해? 억울해 죽겠어? 이 사람아, 그걸 나한테 원인을 찾으면 안 되지.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장쩌린이는 우페이프에게 너와 나는 천하 패권을 두고 싸웠다. 우리는 라이벌 관계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었냐. 그런데 생각해봐라. 너가 왜 지역군벌로 추락했냐? 나한테 졌냐? 아니잖아. 이 펑이샹이가 네 뒤통수를 깐 거잖아.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나랑 손잡고 이 박쥐 같은 펑이샹이 먼저 까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페이프가 생각해보니까 이 장쩌린이 말이 맞거든요. 장쩌린이는 자신의 라이벌이었고 어차피 자기도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자기라도 장쩌린이에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추락해버린 결정적인 이유는 펑이샹이가 뒤통수를 깐 거잖아요. 따라서 이 장쩌린이보다 펑이샹이가 더 얄미웠던 우페이프는 여기에 콜을 하고 손을 잡고 펑이샹이를 합동해서 까게 됩니다. 그러니까 펑이샹이만 지금 큰일 난 거죠. 그리고 순찬팡이는 이걸 보고 있다가 붕 뜨게 되는 거예요. 아, 형님, 그 같은 시구를 패먹어야 합니까? 그런데 우페이프는 듣지 않죠. 자, 이렇게 펑이샹이는 소련으로 도주를 하게 되고 이제 천하는 다시 한번 우페이프와 장쩌린의 연합정권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라보는 순찬팡이는 별로 심기가 불편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1926년에 벌어졌던 직풍퐁 전쟁이고요. 자, 직은 징레파, 봉은 뭐죠? 이 봉천파. 풍은 뭐예요? 풍. 자, 풍은 펑이샹이를 얘기하는데 이 펑이샹이가 우리 도금으로 읽으면 풍옥상이에요. 그러니까 징레파, 봉천파, 펑이샹 요렇게 얽혀서 전쟁이 일어나서 이게 1926년에 일어났던 직풍퐁 전쟁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우페이프는 이 펑이샹이를 밀어내게 되고 펑이샹이는 소련으로 도주하게 됩니다. 자, 이제 우페이프는 다시 한번 장쩌린이와 믿을 수 없는 이 장쩌린이와 연합정권을 형성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 의리남답게 이 우페이프는 자신의 상관인 차오쿤을 다시 대총통자리에 올려서 중국을 다시 한번 자신이 이끌어 나가 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때 이 불쌍한 우페이프의 뒤통수를 쇠파이프로 갈기는 일이 벌어집니다. 누가 갈겼을까요? 그것은 제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